열카.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종의 열카 3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가을 야구를 앞두고 있는 2020 KBO 리그 역대급 순위 경쟁이 펼쳐지는 이 가을, 열카가 이 순위 경쟁 얘기를 안 하고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했던 히어로즈 이야기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위해서 이용긴 야구 전문 기자, 그리고 오랜만에 뵙습니다. 최민규 야구 전문 기자를 모셨습니다. 와, 박수 한번 치죠. 오늘 진짜 오랜만이에요. 복장이 네. 민환 기자. 맞아. 민환 형사 느낌 아니에요? 오히려? 민환 형사 느낌. 네, 수갑 뒤에 차고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직 기자. 손혁 감독 사퇴 이후로 허민 의장의 이름, 또 이장석 대표의 이름, 수많은 이름, 또 수많은 사건들, 또 수많은 의견들이 오가는 상황인데 오늘 열카는 조금 시야를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손혁 감독의 사퇴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 손혁 감독이 물러나게 된 과정과 그 당시에 드러난 일단 사실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네네. 네. 10월 7일 경기 NC전이었을 거예요. 키움 히어로즈가 집니다. 그냥 경기를 패배를 했고 경기 운영상에서 약간 좀 껄끄러운 장면들,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장면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경기 끝나고 히어로즈가 좋지 않은 경기를 했다라는 평가들이 나온 가운데 그날 밤에 뭔가가 벌어졌고 다음날 아침에 손혁 감독이 자진 사퇴했다라는 히어로즈의 공식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프로야구 30년 넘게 하면서 시즌 중반에 감독이 바뀌는 경우는 발표는 자진 사퇴지만 실제로는 경질에 가까운 경우가 거의 100%였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한화처럼 꼴찌나 9위, 10위 했던 팀이 아니라 3위를 하고 있던 팀이고 2위도 언제든지 갈 수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이상하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실은 자진 사퇴를 했는데 자녀 연봉을 지급하겠다라는 네. 발표가 있어서 그렇다면 경질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이 아주 강했죠. 지금은 이제 허민 씨가 지금 이제 구단 이사회 의장이지 않습니까? 허민 씨가 이제 사실상 경질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당사자인 이제 손혁 감독, 그 다음에 허민 의장이 이제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KBO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다들 추측만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점은 이제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구단 입장에서 지금 이제 허민 씨가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구단 쪽에서 좀 대항 논리를 세울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선수단이 불만이 많았다든지. 일반 직장이랑 똑같습니다. 이제 어떤 직장 상사가 모든 직원들한테 이제 충성과 존경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이 한 팀에서 선수 60% 지지를 받아도 훌륭한 감독이에요. 특히나 이제 손혁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보 감독이고 그러면 이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은 더 많죠. 그래서 만일 이제 구단에서 이것을 이제 선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구단 이미지가 더 추락되겠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는 전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결정이고 어떤 배경에 의한 결정인지는 취재된 게 있습니까? 일단 감독이 팀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의 갈등이 있겠죠. 네. 그게 구단 프런트와의 갈등이든 선수단 내부와의 갈등이든 아니면 코칭 스타프의 갈등이든 어떤 식으로든 갈등인데 그 갈등에서 감독이 자진 사퇴를 표방한 경질 형태로 물러나게 된 가장 큰 갈등은 선수단과 감독이 갈등을 한다고 해서 감독이 물러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또 실제로 지금 나머지 9개 구단의 그 선수단과 감독의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다 있죠. 그러니까 감독이 그만둘 정도의 갈등이면 선수단과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구단 운영 측과의 갈등이 아니겠느냐. 결정권을 가진 사람과의 네네네. 갈등. 이런 갈등이라고 보면 그 결정권이 하성 대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김치현 단장이 이제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개연성을 따지자면 당연히 허민 이사회 의장이 히어로즈의 실제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그 선에서의 결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한데요. 실제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런 어떤 이제 그만하세요라는 식의 결정이 아니고 손혁 감독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더 이상 감독을 하기 어렵다라는 선택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경기 운영에 대한 구단과의 갈등이 있었고 이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가운데 손혁 감독이 정말로 자진 사퇴를 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지금은 그런 그것도 야구단을 둘러싼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과정이에요. 어떤 가치 충돌? 야구단이 좋은 야구를 혹은 이길 수 있는 야구를 하기 위해선 야구인, 선수 출신의 감독이 이끄는 현장에 간섭하면 안 된다라는 하나의 가치관이 있는 거고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야구인들이 야구가 모독을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은데요. 이런 가치관이 하나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또 하나의 새로운 가치들이 하나는 야구단이라는 것이 야구 선수들만, 프로야구 출신들만 모여서 자기들끼리 하는 동호회가 아니다. 이 야구가 보다 더 좋은 야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게다가 산업적인 규모도 커졌으니까 그 야구를 위해서는 이 프런트라고 부르는 여러 가지 야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쪽의 의견들이 상당히 반영돼야 이를테면 데이터로 대표되는 이런 가치관들이 야구단에 많이 흡수가 돼야 현대 야구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이런 가치관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야구에 수입되면서 요 두 가치관이 충돌한 사건이 이번 히어로즈 사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조금 이제 보충을 하자면 히어로즈 구단이 이제 창단한 이후로 감독을 어떻게 선임했는지를 보면은 뚜렷한 경향이 나옵니다. 네, 사실 되돌려 보면 2008년에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2007년 말에 현대를 인수하고 첫 감독이 우리 히어로즈의 이광환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1군 감독이 이광환. 이광환 감독은 이제 프로야구 역사에서 김웅용 감독, 김성근 감독, 김인식 감독 이런 분들과 이제 동급이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군 감독은 강명철 감독. 84년 롯데를 한국 시리즈 우승으로. 어마어마했네요, 감독진이. 네임밸류가 굉장히 높았죠. 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이장석 씨가 프로야구를 몰랐어요. 프로야구판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중량감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1년 만에 그만둡니다. 그 다음엔 김시진 감독이 와요. 이분은 현대 유니콘스의 마지막 감독이었고, 그래서 이제 팀을 좀 연속성 상에서 이제 지도할 수 있는 분이었지만 뭔가 이제 이미지상으로 적자의 느낌 많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대스타 출신이었죠. 뭐 선수로서도 대단하신 분이었고요. 투수 코치로서도 뭐 김재박 감독 그럼요. 마음 맞추면서 어마어마했고요. 예.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가 염경일 감독입니다. 지금은 이제 염 감독은 명장 이제 반열에 오르신 분이지만은 선임 당시에는 코치 경험이 매우 적었던 분이에요. 사실은 좀 충격적인 인사였어요, 당시만 해도. 그렇죠. 예. 사실은 그때 당시 염경엽 감독은 이 수비 코치의 이미지도 있지만 약간 팀장 이미지가 더 강했던 운영팀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 감독이 장정석 감독입니다. 이분은 프로야구 코치 경험이 없어요. 더 맞아요. 내려갔어요. 예. 그리고 손혁 감독 일단 잠깐 건너뛰더라도 지금 이제 김창현 감독 김창현 감독 대행. 프로야구 선수 경험이 없는 분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감독의 네임밸류나 커리어는 점점 떨어진 쪽으로 갑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제 구단 정확하게는 이장석 대표가 지향한 야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원했던 거죠, 계속. 대신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까지는 이장석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손혁 그다음에 김창현 이 두 분을 이제 선임할 때는 허민 이사회 의장의 의중이 이제 반영된 것이다. 뭐 그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감독을 선임할 때 네. 보통 팀이 이제 뭐 구조적으로 좀 차이가 있고 결정의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결정권을 가진 가장 힘이 센 사람이 선임하는 거는 크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장이 결정하죠. 다만 여기서 이제 허민 씨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인데 글쎄요. 자, 대표이사는 인사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이사회 의장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오너가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표이사는 전문 경영인이 맞는 거고요. 네. 그런데 허민 씨라는 분은 구단의 지분이 1%도 없습니다. 없죠. 예. 예. 그는 하송 대표가 이제 넥센 구단 주주총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감독을 자르고 그 다음에 감독을 선임하고 이런 과정에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건 매우 이상한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사실은 히어로즈의 가장 큰 문제는 지분 문제예요. 지금 명확한 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최대 주주는 KBO로부터 영구 제명을 당한 상태입니다. 히어로즈의 지분을 좀 살펴보면 이장석 대표가 60% 정도 갖고 있죠. 3분의 2가 조금 안 되는 65% 정도를 갖고 있고 나머지 주주들이 소액 주주들이 나머지 30%, 30몇 %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등장인물들을 싹 정리를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대표적으로 히어로즈의 주인으로 알고 있는 이장석 대표가 있잖아요. 처음에 센테니얼 인베스트먼트를 시작해서 히어로즈를 만든 인물. 현 최대 주주. 그렇죠. 예. 그때
부사장이었던 인물이 남궁종환입니다. 그리고 같이 단장을 지냈던 조태룡 단장이 있었고요. 이장석 대표가 그 당시 옛날 구단주가 이장석 구단주가 약 6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최대 주주고 그 나머지 주분을 가지고 뭐 박모 씨, 남궁종환, 조태룡 등 단장 등 해서 그런데 이장석 대표가 횡령을 하잖아요. 회사 돈을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실형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KBO로부터 영구 제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히어로즈라는 구단 회사 서울 히어로즈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였던 이장석이 영구 제명을 당하니까 구단 일에 개입할 수가 없는 형식적인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구단은 누가 운영해야 되는가? 요 지분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나타납니다. 예전에 히어로즈가 초창기에 자금이 좀 모자랐을 때 그때 돈을 빌렸던 재미 기업가 홍성은 씨한테 돈을 빌리면서 당시 지분 20%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이걸 두고 아주 여러 번의 송사가 겹쳐졌고 판결은 이겼는데 집행은 안 되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히어로즈의 지배구조가 아주 꼬이게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제 홍 회장이랑 통화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2008년도에 히어로즈가 이제 창단을 합니다. 프로야구단을 이제 가졌으면 이제 가입금을 내야 되잖아요. 1차 가입금이 12억 원이었는데 그때 11억 원은 이장석 씨가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1억 원은 이제 남궁종환 씨가 마련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2차 가입금을 내야 되는데 그때 사고가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가입금을 낼 돈이 없어요. 가입금을 못 내면 구단 이게 무효가 그렇죠.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지금 그 이장석 씨가 완전 쫓겨나게 될 판이에요. 그때 홍성이라는 분한테 이제 돈을 빌립니다. 급전을 그때 20%라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20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분 40%를 주겠다라고 약정을 합니다. 40%를 주겠다고 했군요. 1차 20%, 2차 20%, 그래서 4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분 구조상으로는 사실은 최대 주주가 홍성은 씨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그 KBO에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자, 만일 홍성은이라는 분이 40% 지분을 인정을 받는다면 최대 주주의 변경 아니냐? 최대 주주의 변경이면 가입금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게 법정 분쟁이 된 이유는 이장석 씨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주장은 그 계약서 다 도장돼 있고 사인돼 있잖아요. 이게 조작됐다, 위조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법정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홍성은 씨의 40% 지분을 인정을 합니다. 당시 계약서에서는 서울 히어로즈라는 회사의 지분 40%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서울 히어로즈는 서울 히어로즈가 갖고 있는 지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계약할 때는 서울 히어로즈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의 지분에 대해서 이 서울 히어로즈라는 회사의 지분의 40%를 주겠다라고 약속인데 그 사이에 증자나 여러 가지 법적 과정 거쳐서 서울 히어로즈의 주식을 없애버려요. 그리고 그 지분을 각각의 주주가 소유하는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서울 히어로즈의 지분이 아니라 네네네. 주식이 아니라 네네. 개인 이장석, 개인 박모 씨, 네네네. 개인 남궁종환, 개인 조태룡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주식이 다 배분이 돼서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그게 이제 구단 주장이에요. 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지금은 이제 법적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구단에서는 우리는 채무를 갖고 싶어도 갚을 능력이 없어요라고 했지만 법원에서는 알아서 어쨌든 줘라라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 판결에서는 홍성은 씨가 40%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문제가 물밑에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장석 씨가 구단 운영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이제 M&A 전문가셨고 구단을 싸게 샀잖아요. 현대 유니콘스라는 정말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명문 구단을 싸게 사서 내가 운영을 해서 이제 비싸게 가치를 키우겠다. 그 다음에 이제 팔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경영적인 면에서는 훌륭한 생각이지 않습니까? 사업 수완이 좋은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내가 구단을 키워서 이제 어떤 이익을 실현하겠다. 그거는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2년 전에인 2011년에 홍성은 씨가 최초로 주장을 합니다. 내가 히어로즈 구단의 주주다. 즉 2011년부터 이 지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시작이 되거든요.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제 지분, 구단에 대한 지배권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란 말이죠. 그리고 그런 위기가 닥치면서 횡령이 공교롭게도 일어납니다. 아마 이제 이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미래가 아니라 현재로 당긴 게 아니었을까. 자, 그렇다면은 이 지분 구조가 해소되지 않은 현재의 문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장석 대표가 횡령으로 구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히어로즈의 존재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꾸 횡령까지 한 구단을 계속 둬야 되느냐라는 내용들이 실제로 다른 구단에서도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그렇다고 무슨 KBO가 사법기관이어서 뭐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KBO는 엄밀하게 따지면 친목회에 가깝거든요. 사단법인이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야구단을 운영하겠다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법인을 만들어서 야구단을 리그를 운영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규약에 따르면 나머지 구단들의 동의가 있으면 한 팀을 없앨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작업이긴 한데 그러더라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강하게 나옵니다. 실제로 KBO 내에서 비상임 TF가 구성이 돼서 그때 우리 둘이 참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과정들에서 히어로즈가 굉장히 큰 위기를 느껴요. 이러다가 구단이 아예 제명이 되고 보류권을 잃어버린다면 그동안 쌓아왔던 가치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위기 속에서 구단 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앞으로 이 구단을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시하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외부 이사회를 구성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허민, 하송 등의 등장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 인사, 그러니까 허민, 하송 외에도 외부 인사들을 포함하고 어느 정도 야구에 관심이 있는 인물들 5명 정도가 이사회를 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단 내부에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사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외부에 정확하게 어떤 회사의 경영을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뭐 뒷돈 트레이드 이런 거 안 하고 구단 돈 횡령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는 일종의 외부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제명시키지 말아주세요라는 아주 강력한 액션이었습니다. 그게 통한 거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사실은 허민은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적절한 인물이지 않았나. 고양 원더스라는 구단을 만들어서 야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야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도 드러냈고 그리고 선수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드러냈잖아요. 뭐 월급도 주고 뭐 이런 과정에서. 그래서 야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히어로즈를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그나마 정상에 가까운 구단 운영이 계속되지 않겠느냐라는 외부적 판단을 원한 거죠. 히어로즈는. 그래서 그 허민 이사회 의장이 들어오는데 허민이 과연 이사회 의장만 하고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네. 일단 결정권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모양새 겉으로 드러난 그렇죠. 조건으로는. 네. 근데 뭔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마치 이제 세입자가 네. 잠시 전세를 살면서 어떤 이 구조 변경에 어느 정도의 집주인의 동의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막 뜯어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맞아요. 예. 그래서 그 허민 의장이 들어오고 그 실질적인 지배력을 발휘하는 어떤 외부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는 이제 지난해 겨울이었죠. 지난해 겨울에 그 녹취록 사건, 그리고 옥중 경영 개입 사건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구단의 실질적 영향력을 하고 있던 박준상 대표, 임상수 변호사들이 구단 경영에서 손을 떼고 비어 있는 대표이사 자리에 감사였던 하송 대표가 사실상 뭐 허민 의장이랑 고양 원더스 시절에도 아주 뭐 파트너로서 오랜 일을 해왔던 하송 대표가 구단 대표가 되면 서민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으로 히어로즈라는 구단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구나라고 알게 되고 직후에 결정된 것이 손혁 감독의 선임이었던 거죠. 그럼 그 결정을 그냥 혼자서 나 이사회 의장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래. 그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죠. 사실 가능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인사권을 대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송 대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송 대표로 하여금 그 인사권을 행사하게끔 했다라는 그런 했을 것이다. 최근에 불거진 뉴스 가운데 하나가 그 이태근 선수가 구단에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 내용 증명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추정컨대 그 이태근 선수의 신분이나 지위에 대한 약속 같은 것이 있었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걸 살펴보면
이장석 대표 중심의 구단 운영에서 외부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허민 이사회 의장으로 어떤 지배 체제가 옮겨진 거잖아요. 이태근 선수가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약속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장석 라인이기 때문이다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히어로즈라는 구단은 어떤 구단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인이 바뀔 때마다 선수단도 요동칠 수 있구나. 이 라인에 서지 않고 이 라인에 서거나 이 라인에 서지 않고 이 라인에 섰다가는 큰일이 날 수도 있구나라는 메시지가 이번 사건을 굉장히 강하게 주어졌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단의 안정적인 운영이라는 것, 구단이 어떤 야구를 중심으로 팬들에게 야구로 희망을 주는 이런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단의 그러니까 지배력, 대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야구단이 휙휙 움직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건 리그 운영에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와중에 가장 문제적 인물로 등장하는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이 허민 이사회 의장이잖아요. 허민은 어떤 인물이고 궁극적으로 뭘 하고 싶어서 자기 사업체 다 있는데 굳이 이 난장판에 들어와서 이 문제적 인물로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예. KBO 리그 구단주를 꿈꾸는 거예요? 프로야구 구단주들 나이를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프로야구가 이제 82년도에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이건희 지금 이제 안 좋으시지만은 이건희 씨가 이제 실질적인 구단주였거든요. 그때 나이가 40대였습니다. 대부분의 구단주들이 40대였고요. 그때 이제 구단주들이 그리고 이제 모기업 차원에서 프로야구 대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프로야구가 이제 두 번째로 죽은 게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 다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가 이제 그 오너십이 좀 교체될 때예요. 다음 세대로. 젊은 네. 분들이 그때 나이가 되게 40대, 50대 그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NC 다이노스가 창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김택진 구단주가 4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구단 하고 싶은 라인이에요. 그렇죠. 40대.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어떤 그 스포츠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구단 야구단이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구단주라는 위신 그런 것이거든요. 한 구단의 이제 구단주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 출장을 갔는데 내가 한국에서 온 모기업이 누구다라고 하니까 좀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내가 이 구단의 구단주입니다라고 하니까는 대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좀 이 세계적으로 어떤 이제 좀 하이 어퍼 클래스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제 스포츠 구단을 후원한다 혹은 이제 구단주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명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허민 씨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됐을 때 구단에서 직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구단 매입 의사도 밝힌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은 이제 구단주가 되고 싶어 하는 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단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지분이 있어야죠. 이장석 씨가 결국은 이제 횡령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간 가장 큰 이유가 지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을 그러니까 쉽게 이제 내놓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다르죠. 허민 씨가 구단주가 되려면은 지분을 싸게 사야죠. 이장석 씨는 파는 입장이라면 지분을 비싸게 해야죠. 그러면 이제 제가 허민 씨라면,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제 경제적인 동기만 따진다면 지금 구단 가치를 높이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떨어뜨리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떨어뜨려야 됩니다. 오히려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관중이 안 들어오고 그래야지 자기한테 더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어로즈의 지분 문제와 이제 불안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는 그 구단뿐만 아니라 프로야구 전체를 비정상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죠. 지금 지분과 관련된 그리고 그 지분을 둘러싼 사람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문제를 현재 진행형으로 안고 있는 구단이 히어로즈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히어로즈가 2008년에 이제 리그에 히어로즈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올해까지 총 1776경기 녹화 시점 했어요. 근데 888승 869패 19무 승률이 5할이 넘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상위권 성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한 부분이란 말이죠. 예,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잘해. 그 문제가 불거진 시점부터 잘했어요. 심지어 지분 문제가 맞아요. 불거진 2013년부터 가을 야구
단 한 시즌 빼고 다 했거든요. 히어로즈 구단이 이제 다른 구단과 차이가 있죠. 네. 오너십이 확실한 구단이고요.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의 가장 큰 문제로는 돈을 벌 필요가 없는 구단이라는 게 지적이 됩니다. 지금은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은 모기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영 성과보다는 그냥 단기 성적에 급급한, 그 다음에 사장들도 이제 거의 2, 3년 있으면 물러가지 않습니까? 길게 하면 5년. 처음에 올 때는 야구를 잘 몰라요.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좀 알만한 때는 이제 떠납니다. 히어로즈는 이제 다르죠. 오너십 확실하고, 그 다음에 어떤 구단 경영의 통일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혁신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수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히어로즈는 야구단이잖아요. 다른 야구단들은 그 기업의 계열사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LG 계열사, 삼성 계열사, 하나 계열사. 그래서 이 야구단에 일하는 직원들이 정말로 혁신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야구단 직원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룹 직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스탠스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야구단의 혁신을 계속 몰아붙이기가 어려운 구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팀은 정말 야구단이구나. 그냥 다들 야구만 보고 있는 팀이구나라는, 회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구를 위한 기업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성적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이 구단은 야구를 못하면 망하는 구단이에요. 그러면 사장 겸 구단주가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정보를 취합하고, 이건 매우 당연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누구를 존중했니 안 했니 이런 문제들은 나올 수 있지만, 그 구단의 생존에 대해서는 좀 부차적인 문제였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점은 있죠. 이제 구단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알려지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허민 씨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한테 공을 던지겠다든지 이런 문제가 물론 이제 원에서 나온 보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런 보도가 이어지면은 결국은 이제 구단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너도 아니죠. 주식이 없는 이사회 의장이 선수와 구단을 장난감 다루듯이 한다. 그런 이미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구단과 이런 선수들을 팬들이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사랑을 해야 될 이유는 없겠죠. 그건 되게 커요, 정말. 좀 막말로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더라도 성적만 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이장석 대표와 허민 대표의 가장 큰 차이가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이장석 대표는 2008년에 야구단을 아주 싸게 인수해서 가치를 키우는, 이게 전형적인 M&A 수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현대 유니콘스라는 아주 좋은 팀들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모기업이 망했고 어려움 속에서 가치가 떨어진 가운데 그 팀을 사서 맨 처음 한 일이 정말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이었어요. 맞아요. 선수들의 연봉을 어마어마하게 후려치고 그 와중에서 반발들이 벌어지고 이제 정말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팀들이 다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게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기업을 사서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끌어올리는 거였는데, 그때 끌어올릴 때 그 문서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에 그 이장석 대표와 남궁종환 부사장이 홍성은 씨한테 투자를 하라고, 우리 구단에 투자를 하라고 보낸 투자 제안서가 있어요. 그게 있어요? 네, 그 제안서를 보면 재판 증거 자료로 나와요. 오. 그 제안서를 보면 와, 정말 2008년 이후 한 2012년까지의 프로야구의 성장 가능성을 숫자로 예측을 하는데 그게 거의 그대로 다 맞아 떨어집니다. 중계권료의 규모랑 이런 것들이.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야구라는 종목의 특성은 잘 모르겠지만 야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업적 가치, 산업적 가치는 이장 대표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를 바탕으로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들도 굉장히 일사불란했고, 이를 통해서 야구단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건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히어로즈는 팬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거의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척이라는 서울의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고 여기에 롯데 와서 기아 오면 야구장 꽉꽉 차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홈팀의 수익이 되고. 그래서 히어로즈의 행보는, 그러니까 제가 옐카랑 처음 인연을 맺었던 프로그램이 바로 그거였는데, 맞아요. 선수 다 빼고 짜장면에 콩도 빼고 오이도 빼고 다 빼놓고 계란도 빼고 그냥 덜렁 짜장면만 내놓은 거잖아요. 짜장면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는 설명도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 이 정도 수준의 경기 운영이었고 구단 운영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히어로즈는 성적을 내는 좋은 팀이 됐지만
팬들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는 팀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팬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거의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정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까 최민 기자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정석 구단주는 생계형 구단주. 이걸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리고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방식대로 구단을 아주 잘 운영해 왔죠. 반면 허민 이사회 의장은 돈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아주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될까? 과시형 구단주라고 해야 될까? 사치품을 모으는 호사 취미의 구단주라고 해야 될까? 야구단을 운영하고 싶은 열망이 굉장히 큰 거죠. 자기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움직임이 자기의 야구랑 가장 통할 것 같은 감독을 선임했다. 손혁 감독을 선임했다. 당시에도 손혁 감독 외에도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었다고 그래요.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저기 물어보고도 많이 다녔고 실제로 약간 접촉을 받은 인물도 있는데 그때 고른 건 역시 톰 하우스의 피칭 이론을 함께 동문수학한 손혁 감독이었고 결국은 뭐 끝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그런 선택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히어로즈의 이후 선택들은 이전의 선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이 시점 이후의 선택들이요. 네네네. 그래서 보면 구단주라는 건 그러니까 생계형 구단주와 그 과시형 구단주는 조금 다르잖아요. 생계형 구단주는 이 구단의 가치와 성적만 올라가면 되는데 구단주는 우리 팀이 존중받는 게 야구로서 승리도 하고 존중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 허민 이사회 의장이 언제까지 지배권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서의 선택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장석의 선택과 결정, 허민의 선택과 결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란과 문제 제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성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쭉 성적이 괜찮아요. 맞아요.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팬들은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이 없는 게 아닌가. 심지어 네. 지금 녹화 시점 기준으로 그 김창현 감독 대행이 맡은 이후 9경기에서 6수 3패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현장에서 좀 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사실은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안우진을 기용하는 방식도 그렇고 타순을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경기 운영을 계산을 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이 일이 벌어졌어요. 손혁 감독이 물러나고 비선 출신 그 김창현 감독 대행이 되는 순간에 보여줬던 어떤 야구계의 반발, 감정적 반발은 사실은 조금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섣불렀다? 네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지나치게 즉흥적인 반발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손혁은 우리 편, 김창현은 구단 편, 니네 편. 프런트 편. 근데 다 같이 야구한 사람들인데 이런 라인을 긋고 편을 가르는 건 그러니까 첫 번째 느낌이 그랬던 것 같기는 해요. 야, 3등하는 감독을 시즌 중반에 막판에 조금 못한다고 잘라? 라는 것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고 배신감도 있었을 것 같고 이제 실제로 야구를 아주 사랑했던 사람들이 야구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구나. 성과를 이유로 이런 느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일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반발과 비난 뒤에 감춰진 것들 이제 더 이상 야구인에 대해서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공포도 그 자리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을까. 좀 거칠게 얘기하면 밥그릇에 대한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최민규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비슷한데요. 어떤 A라는 방법이 있고 이제 B라는 방법이 있을 때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A가 늘 오를 수가 없고 B가 늘 오를 수가 없거든요. 가령 이제 10개 구단이 있는데 9개의 구단 A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걸 하는 B가 이제 돋보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움 구단이 이제 해왔던 좀 이제 감독의 그 권한 약화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지만 미국에 가면은 또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과정이었거든요. 네. 어느 정도는. 그래서 가령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이제 야구인들의 명예라든지 명예의 침해, 우리나라가 모독당했다 그런 식의 반응은 이제 야구인 안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저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다른 사람한테 설득하기에는 조금 이제 모자라죠. 그래서 그게 파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조차도. 뭐 심정적으로 이제 충분히 네. 이해를 합니다. 저라도 이제 어떤 이제 밥그릇을 뺏긴다, 혹은 이제 내가 오랫동안 자부심을 갖고 했던 일에 대해서 뭔가 침해당한다는 느낌은
그런 감정은 참 존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게 잘못됐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과로 보여주셔야죠, 그분들이. 하지만 예.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히어로즈의 모델이라는 게 있잖아요. 히어로즈의 운영하는 모델, 야구만 보고 있고 야구만 바라보는 기업이긴 하지만 히어로즈 모델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명백한 한계. 네. 그래서 히어로즈 구단의 그 구단 운영 방식은 대표적인 게 네이밍 스폰서라는 거잖아요. 구단 이름을 어떤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이용하고 그 대신에 돈을 받고 그리고 각 구단이 활용하는 굉장히 마케팅 능력을 통해서 아까 생존 얘기했지만 이 광고를 따오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니까 굉장히 열심히 광고를 따와서 구단이 운영이 되고 실제로 아주 큰 적자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 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가면서 굉장히 가져왔다는 점에서 독자적인 생존 능력을 갖고 있는 구단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뭔가 모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거꾸로 봤을 때 이 나머지 9개 구단들이 모기업의 후원을 통해서 리그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한 구단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5개가 있으면 곤란하죠. 서울 히어로즈라는 팀이 앞에 키움을 달기 위해서 키움이랑 협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연간 100억 원이라는 아주 큰 돈을 가져오는데 히어로즈 말고 다른 어떤 팀 한 개 혹은 두 개만 더 같은 전략을 세우면 키움으로부터 그 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금액이 100억을 두 팀이 나눠서 50억씩 나눠 가는 게 아니라 금액이 확 떨어집니다. 그쪽에서는 독점 사업자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나머지 9개 구단이 모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탄탄하게 구단을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키움 히어로즈가 리그에 보여주는 어떤 존중하는 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결여됐다는 게 리그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과연 키움 히어로즈가 KBO 리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로 허민 이사회 이장이 구단주가 되고 싶다면 그리고 구단주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면 뭐 가입금 이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KBO 리그에 참가하는 이유부터 그리고 나는 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히어로즈 구단이 어떤 그 모기업이 없는 구단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도 많죠. 1인 지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인이 사고를 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게 실제로 이제 그 횡령 사건으로 이제 현실화가 됐던 거고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그러니까 창단 이후로 이제 작년까지 히어로즈 구단의 총 그 손익을 계산해 보면 흑자가 16억 7,400만 원 나왔습니다. 누적 흑자죠. 누적 흑자. 예. 그런데 이제 횡령 금액이 48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기준으로,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경영 모델은 잘못된 모델이에요. 그리고 수익이 흑자가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냐면 2016년부터 났거든요. 이때 당기 순이익이 무려 19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흑자 이렇게 났던 이유는 강정호 선수 500만 불, 그 다음에 박병호 선수 1000만 불 넘었었고, 그게 이제 같이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거기에다가 재무제표상 이게 반영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저 잘 모르겠는데 트레이드 머니로 130억을 받았었죠. 뭐 더 많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렇게 보면은 새로운 경영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경영 모델이 성공을 했느냐? 그보다는 성공했다기보다는 오너 리스크가 더 큰 기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열카? 우리가 몰랐던 히어로즈 이야기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손혁 감독 사퇴 이후에 불거졌던 문제들, 그리고 2008년 히어로즈 탄생부터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을 한번 짚어봤는데 저 정말 몰랐던 얘기가 많네요. 예.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균 기자. 허민 이사회 의장에게 얘기하고 싶은데요. 그 이번 방송 준비하다가 예전에 고양 원더스 창단식 때 썼던 기사를 봤어요. 보니까 그때 허민 당시 고양 원더스 구단주가 뭐라고 했었냐면 미국에서는 노력하고 도전하면 기회가 생겼다. 도전에 대한 격려가 시스템화돼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고양 원더스의 창단 모토를 열정에게 기회를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히어로즈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진짜 야구단을 운영하고 싶으면 어떤 야구단을 운영하고 싶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는 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천착을 했던 이제 다른 기자가 했던 말을 반복을 하고 싶어요. 히어로즈 구단과 이장석 씨 그리고 허민 씨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날카로운 눈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보시고 아마 팬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또 새롭게 떠오른 의견들 있으실 겁니다.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KBO 리그가 2020 시즌 가을 야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한줄 야구로 던진 이 묵직한 한마디 히어로즈 구단 관계자 여러분들이 깊이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야구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두 분의 야구 전문 기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